화폐의 역사 제18회 근대 화폐 제도의 전개 4. 18세기 유럽, 영국과 프랑스의 상반된 화폐 제도의 전개. 안녕하세요. 정치경제연구소 대한의 연구원 유순경입니다. 오늘은 화폐의 역사 제18회입니다. 주제는 18세기 영국과 프랑스의 상반된 화폐 제도의 전개입니다. 우리는 지금 화폐의 긴 역사 가운데에서 근대 화폐 제도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방식으로 흔들리고 어떤 방식으로 재편되었는지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18세기 유럽을 지나고 있습니다. 1. 시대 배경, 계몽의 시대. 유럽의 18세기는 흔히 계몽의 시대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이 계몽은 18세기에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죠. 17세기 후반 과학혁명이 만든 하나의 확신, 세상은 전통과 권위가 아니라 이성과 증거, 그리고 계산과 측정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확신 위에서 시작됩니다. 그 전환을 상징하는 인물이 뉴턴입니다. 뉴턴은 자연을 수학의 언어로 설명했을 뿐 아니라 1690년대부터 조폐 행정에 참여하면서 화폐의 무게와 순도, 국가가 보증하는 표준의 문제를 제도 속에서 다뤘습니다. 이성의 언어는 곧 사회와 정치로 번져 정당한 통치는 어디서 오는가? 권리와 법은 무엇인가 같은 질문을 밀어 올렸고 그 질문은 곧장 국가의 재정과 화폐로 이어집니다. 전쟁과 확장 속에서 국가는 세금, 국채, 은행과 신용, 때로는 지폐까지 동원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긴장이 정치적 사건으로 폭발한 것이 미국 독립과 프랑스 혁명입니다. 혁명은 누가 통치하는가만이 아니라 누가 돈을 만들고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며 무엇이 가치의 기준이 되는가를 한꺼번에 드러냈습니다. 이번 18회에서는 그 혁명들에 앞서 18세기 내내 축적된 조건, 근대 화폐 제도가 위기와 실험을 거치며 형태를 갖춰가는 과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지난 회차 요약 15회에서 17회까지의 핵심 줄거리. 먼저 최근 흐름을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5회에서는 17세기 말 근대 은행 제도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잉글랜드 은행의 탄생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16, 17회에서는 1720년 같은 해에 나란히 폭발한 두 사건, 영국의 남해회사 거품, 프랑스의 존 로 실험과 미시시피 거품 붕괴를 각각 다뤘습니다. 두 사건은 신용의 한계를 시험한 대규모 실험의 실패였습니다. 3. 두 거품이 남긴 공통교훈, 부분 지급 준비의 양면성. 이 두 금융 파국이 공통으로 보여준 교훈은 분명합니다. 부분 지급 준비에 기반한 은행권, 즉 지폐 발행은 지금 가진 금속 화폐보다 더 많은 지급 수단을 만들어 단기적으로는 경기와 유통을 빠르게 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환에 대한 신뢰가 한번 꺾이는 순간 그 속도는 그대로 붕괴의 속도로 뒤집힐 수 있었습니다. 4. 오늘의 질문과 범위. 그런데 왜 은행권은 사라지지 않았나?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남해회사와 존 로의 실패는 분명 은행권에 대한 깊은 불신을 남겼는데도 은행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후 역사에서 하나의 제도로 발전하죠. 왜일까요? 핵심 이유는 단순합니다. 위험하긴 하지만 특히 국가가 당장 돈이 필요한 순간, 전쟁과 동원의 시기에는 은행권과 공적 신용이 너무나 강력한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720년의 붕괴는 종이돈의 종말이 아니라 불신 이후에 신용을 어떤 장치로 통제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남깁니다. 이번 회에서는 1720년 이후 영국과 프랑스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신용과 화폐 질서를 다뤄가며 어떤 궤도로 들어서는지 보겠습니다. 범위는 프랑스는 혁명 직전까지, 영국은 나폴레옹 전쟁기까지로 잡겠습니다. 5. 1720년 금융 파국과 정반대의 선택. 1720년 유럽의 금융은 한번 크게 무너졌습니다. 영국에선 남해회사 거품이, 프랑스에선 존 로의 시스템, 즉 미시시피 거품이 각각 붕괴했죠. 그런데 거품이 터진 뒤 두 나라는 정반대의 길을 걷습니다. 영국은 충격을 겪고도 공적 신용과 은행을 완전히 버리기보다 오히려 부분 지급 준비에 기반한 신용의 제도화 쪽으로 나아갑니다. 반대로 프랑스는 종이에 대한 트라우마 속에서 가능한 한 전통적 금속 화폐 질서, 특히 은화 중심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서로 완전히 반대이지만 더 놀라운 건 이렇게 다른 선택을 했는데도 18세기 유럽, 특히 영국과 프랑스가 이후 강한 성장 궤도에 올라선다는 점입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6. 공통 엔진, 귀금속 유입과 1720년대 중반의 안정. 오늘의 결론부터 말하면 이렇습니다. 제도는 달랐지만 성장의 연료는 상당 부분 공통이었습니다. 바로 아메리카에서 유입된 막대한 금, 은이 유통과 결제의 혈행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신용이 흔들릴 때의 버팀목, 말하자면 안전판이 되어줬기 때문입니다. 1720년의 붕괴는 단지 거품 사건이 아니라 신용이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가를 시험한 대규모 실험의 실패였습니다. 그 충격 이후 유럽은 한동안 더 조심스러워지죠. 특히 프랑스는 1720년대 중반, 결정적으로 1726년을 거치며 화폐 가치와 통화 질서를 다시 고정해 안정의 조건을 마련합니다. 이제부터는 같은 연료인 금과 은이 서로 다른 제도 위에서 어떻게 다르게 작동했는지를 프랑스와 영국으로 나눠 살펴보겠습니다. 7. 프랑스 1. 지폐 불신과 은화 중심 체제의 고수. 먼저 프랑스입니다. 존 로의 시스템이 무너진 뒤 프랑스에는 은행과 은행권 지폐에 대한 극도의 불신이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신용 자체를 없애기보다 신용을 돈으로 바꿔주는 장치로서의 은행을 피하고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금속화폐, 특히 은화를 중심에 두려 합니다. 하지만 경제 규모가 커지면 거래가 늘고 거래가 늘면 결제 수단도 더 필요하죠. 그 결제 수단을 어디서 구했을까요? 핵심은 스페인과의 무역입니다. 프랑스는 스페인에 더 많이 팔고 덜 사는 구조를 통해 귀금속이 프랑스로 흘러들어오게 만들었습니다. 8. 프랑스 2. 카디스, 그리고 멕시코의 은 흡수. 여기서 카디스가 중요해집니다. 카디스는 18세기 스페인 제국의 대서양 교역이 모이는 관문이었고 유럽 상품이 아메리카로 나가고 그 대금, 특히 멕시코에서 쏟아져 나온 은이 유럽으로 되돌아오는 정산의 허브였습니다. 프랑스의 농민과 수공업자들이 생산한 직물, 와인, 곡물과 같은 상품은 대서양 항구들을 통해 혹은 피레네를 넘어 스페인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스페인은 이 물품을 다시 아메리카로 보내고 그 결제는 결국 스페인 은화의 형태로 돌아옵니다. 중요한 점은 이 은이 은행 신용을 경유해 돌기보다 은화 자체가 곧 신뢰 장치로 기능했다는 겁니다. 프랑스는 신용이 없었던 게 아니라 신용을 돈으로 바꿔주는 기관을 불신했기 때문에 거래를 굴리려면 신뢰를 대신할 물질인 은이 필요했습니다. 여기서 숫자 감각을 잡아보면 더 선명해집니다. 1755년에서 1781년 사이 순유입은이 약 6억 리브르 규모라고 잡으면 그건 대략 당시 프랑스 왕실 재정의 1년치 경상세입에 육박하는 덩치입니다. 그러니 이건 단지 은이 많이 들어왔다가 아니라 은행을 믿지 않던 프랑스에서 은화가 시장과 생활, 생산과 유통을 직접 순환시키며 실물 경제 팽창의 바닥을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이 기억은 언어에도 남아있습니다. 프랑스어에서 화폐, 통화는 모네이지만 일상에서 돈을 뜻하는 말로는 지금도 아르장을 씁니다. 원뜻이 은이죠. 9. 영국 1. 잉글랜드 은행, 조세권, 국채, 부분 지급 준비의 결합. 이제 영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영국은 정반대의 길을 택합니다. 잉글랜드 은행을 중심으로 지폐와 예금 등 신용화폐가 팽창하죠. 여기서 15회 내용을 연결해보면 잉글랜드 은행의 등장은 단순히 한 은행이 생긴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부분지급준비제와 은행권을 국가의 조세권과 국채에 결합시킨 제도 전환이었습니다. 국가는 전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합니다. 그 국채를 담보로, 즉 미래의 세수와 조세권을 배경으로 주화를 끌어옵니다. 잉글랜드 은행은 국채를 담보로 정부에게 주화를 빌려주고 정부는 그 주화를 다시 은행에 예치합니다. 그러면 은행은 그 주화를 바탕으로 은행권을 발행해 정부에 제공하고 정부는 그 은행권을 지출과 결제에 사용합니다. 이 과정에서 은행권은 단순한 민간의 약속장이 아니라 국가의 권위와 결합된 결제 수단이 되고 신뢰는 급격히 상승합니다. 그리고 신뢰가 유지되는 한 은행은 보유한 주화보다 더 많은 은행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부분지급준비제의 작동입니다. 처음엔 매우 성공적으로 보였지만 이 구조는 언제나 신뢰가 꺾이는 순간 취약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10. 영국 2. 브라질의 금이 신용 팽창의 안전판이 되다. 그럼에도 영국은 신용의 길로 갑니다. 문제는 신용이 허공에서 창조되는 약속이라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느 순간 진짜 돈 내놔 라고 몰려오면, 즉 뱅크런이 벌어지면 그 약속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화폐 체제는 필연적으로 바닥에 튼튼한 받침인 지급준비금이 필요합니다. 영국 경제를 떠받친 것은 브라질의 황금이었습니다. 17세기 후반 브라질에서 대규모 금광이 터지자 막대한 금이 쏟아져 나왔고, 영국은 포르투갈과의 교역 구조 속에서 이 금을 런던으로 빨아들입니다. 유입량은 주조량에서 드러납니다. 영국이 1558년부터 1694년까지 136년 동안 주조한 금화가 약 1500만 파운드였다면, 브라질 금이 본격 유입된 1694년부터 1727년까지는 단 33년 만에 그에 맞먹는 약 1400만 파운드의 금화를 찍어냅니다. 여기서 영국의 금은 프랑스의 은과 기능이 다릅니다. 프랑스는 은을 시장에 직접 흘려 실물 거래를 돌렸다면, 영국은 금을 금고에 쌓아두는 방식으로 신용을 지탱합니다. 막대한 금이 은행들의 금고에 쌓여 거대한 보증재고, 즉 지급준비금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영국 은행들은 안심하고 지폐와 대출을 늘릴 수 있었고, 산업혁명 초기에 필요한 운전 자본을 산업가들에게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11. 결론. 다른 제도 같은 토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720년의 붕괴 이후 프랑스는 금속화폐 회귀로, 영국은 신용팽창이라는 정반대의 제도적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두 나라가 18세기의 성장을 감당할 수 있었던 바닥에는 공통의 구조가 있었습니다. 경제활동이 귀금속을 끌어들이고, 그렇게 들어온 귀금속이 다시 경제활동을 자극하는 선순환입니다. 프랑스는 멕시코의 은을 직접 결제 수단으로 순환시켜 경제를 키웠고, 영국은 브라질의 금을 금고에 쌓아두고 이를 담보로 신용을 창출해 산업을 일으켰습니다. 외부로부터 끊임없이 공급된 이 물리적 부인, 금과 은의 뒷받침이 없었다면 프랑스의 실물 경제도 영국의 신용 경제도 곧바로 한계에 부딪혔을 것입니다. 12. 다음 회차 예고. 다음 19회에서는 이 귀금속 유입의 선순환이 전쟁, 국채, 식민지 체제와 어떻게 맞물렸는지, 그리고 이 균형이 어디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는지를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 이후 20회에서는 혁명기의 급진적 실험인 정부 발행 화폐인 아시냐와 대륙 통화를 본격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